안녕하십니까. 그 법이 알고 싶다의 이가영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이현석 본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유치원에서도 기후변화를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라는 말은 사실 좋은 뜻도 있고 안 좋은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데는 사실 변화라는 말은 너무 한가한 표현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위기 내지는 기후재난 이런 것으로 해서 분명하게 그 뜻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있었고요. 작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불평등 역시도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오랫동안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한꺼번에 잡아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그린 뉴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위기라고 하기에는 좀 더운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중론으로 모은 것이 이건 과장된 것이 아니다. 매우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많이 쓰면서 생긴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있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0.8도 정도 뛰었습니다. 0.8도 정도면은 사실 뭐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온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구라는 넓은 큰 정도의 방, 거기는 물도 있고 얼음도 있는 이런 종류의 방이 0.7도 온도가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열이 지금 지구에 지금 차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기본적인 기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개인으로 보면 위기가 아닐 수 있어도 지구 전체로 보기에는 위기라는 말씀이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기후위기 얘기를 할 때 보면 북극에 곰이 나온다거나 얼마 전에 호주에서 코알라가 산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즉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지구 온난화가 빨라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현재 속도대로 간다면은 기후위기를 완전히 좀 막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지금 일관된 경고입니다. 요즘 열대우림이 최대 일일 온도 섭씨 32.2도를 넘어가면은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던데요. 예, 얼마 전에 사이언스지에 나온 그런 연구 결과고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화석 연료를 많이 쓰게 된 것이고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은 석유나 석탄을 안 쓰면 기후 변화는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즉 기후 변화가 점점 심해지면은 원래 나무가 온실가스를 이제 흡수하는 역할들을 해왔는데 너무너무 더워지게 되면은 나무도 살아야죠.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거고요. 비슷하게 북극에 있는 영구 동토층, 항상 얼어있는 층이 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도 메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일순간에 급격하게 온실가스가 늘어나게 되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나오는 그 계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좀 더 더워지는 것 말고는 더 달라지는 건 없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덥다 춥다로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 생태계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더워가지고 아주 뭐 심각한 이제 폭염이 벌어지고 한쪽 편에서는 역사상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추운 추위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북극에 있는 냉대 기류가 내려오는 거를 그동안 제트 기류가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네. 더 이상 못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후가 바뀌니까 네. 제트 기류가 이제 약해지게 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영하 37도까지 온도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뉴스들에서는 미국의 온도가 화성보다 더 낮다. 화성보다 더 춥다. 뭐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지구의 기온이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었고 이 때문에 계속 이제 매년 하는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서 201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 모여가지고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그 회의는 매년 하는 것이고요. 19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를 2015년도에 정한 겁니다. 산업혁명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그럼 산업혁명 대비 2도
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그 이상을 올라가는 것을 막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2도 목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환경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 1.5도 이내로 온도 변화 상승폭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1.5도 목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1.5도나 2도 목표를 달성하면 좀 나아질까요? 0.5는 되게 작죠. 예, 아까 뭐 0.8도 얘기도 나오고 사람은 느끼기 힘든 정도의 온도입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이기 때문에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과거보다 2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북극이 10년에 한 번꼴로 완전히 녹는다. 북극이 녹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이견이 없어요. 빈도가 얼마 정도일 거냐 차이가 있는 거고요. 만약 이걸 1.5도 정도로 0.5도 낮추게 된다면 북극이 녹는 정도가 100년에 한 번꼴로 줄어들 거다. 실제로 동식물들의 차이도 0.5도 차이입니다만은 거기서 나오는 변화는 약 2배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곳곳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와 불평등, 무슨 연관이 있길래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기후위기 자체도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뭐 그런 뉴스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태풍이 불더라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피해가 다르지요. 돈이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피해가 다릅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기후 위기를 막는다면서 여러 가지 변화 정책이나 산업을 바꾼다거나 이런 정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불평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아니더라도 원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기후 변화를 하려면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불평등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기본적인 정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 왜 시작하려고 하는지 2부에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린 뉴딜 정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탈탄소 사회, 탄소가 이제 배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 이게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은 녹색, 뉴딜은 루즈벨트. 그런데 그린 뉴딜의 개념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예,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에서 예전에 배웠던 그런 표현이고 기본적으로 뉴딜이라는 말이 영어다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시면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왔고요. 그것 때문에 대규모 토목공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 뉴딜은 토목공사다. 예, 교과서에서 배웠던 뉴딜은 토목공사로 배웠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 뭐 이렇게 이제 배우셨을 건데요. 사실은 뉴딜 정책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 실업보험 같은 것들도 그 뉴딜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제도나 빈민구제제도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들이 그 뉴딜 정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딜 그러면 거래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저 뒤쪽 편에 보시면은 정책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린 뉴 딜 그러면은 녹색 새로운 정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즉 기후위기 문제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같이 모여있는 하나의 패키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린 뉴딜 해외 사례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건 당연히 이제 외국말로 시작됐다는 거는 외국에서 했다는 뜻인 거니까요. 일단 2007년도에 국내에도 번역된 책 중에 그린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2008년도에 오바마 정부가 역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저탄소 녹색 성장 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이 새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의 20대 하원 의원인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린 뉴딜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이제 정치인입니다. 본인이 유색 인종이고요. 청년이고 여성으로서 노동자들의 인권 그리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기후 위기
위기 문제 극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유럽에서도 그린 뉴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일단 미국 따라하는 거 싫어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그린 딜이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딜이라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그냥 유럽의 녹색 정책 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겠고요.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그린딜 계획을 만들면서 네. 2050년도까지 유럽 전체를 탄소 중립 사회로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뭐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맹목적으로 남들 가니까 다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건 알겠다. 근데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다. 대충 무임승차해서 가면 안 되겠냐. 우리가 왜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기후 문제, 곰 살리기 운동 이런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자기 매출의 70% 정도를 석탄화력발전소 만드는 것으로 이제 계속 그동안 나왔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한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안 짓는 거죠.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건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건설이라고 하던 굉장히 한때는 건실하던 기업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GE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지멘스 같은 데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안 짓다 보니까 점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GE의 이제 재무 책임자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못했다. 전력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평가했다.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입니다만은 원인 자체가 경제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풀어야 될 문제.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계획이 함께 나와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고 진보정당이라면 더욱더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후위기 문제를 내지는 환경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많죠. 하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산업을 계속 키워온 거잖아요. 네. 이걸 안 쓴다는 거는 산업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고용의 문제나 새로운 차별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는 진보정당이라면 기후위기 문제는 당연히 접근해야 되고요. 그 기후위기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저는 21세기 진보정당이 가져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한 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녹색 성장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녹색 성장과 한국형 뉴딜, 뭐가 다를까요? 예,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보면 사실 큰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온실가스를 언제까지 얼마를 줄이겠다는 목표가 명확하게 서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정책들을 보면 그 목표가 굉장히 희미하거나 은순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저탄소 녹색 성장도 비슷했습니다. 밖으로는 저탄소라고 했습니다만은 4대강 사업을 한다거나 핵발전소를 짓는다거나 이런 반환경적인 사업들을 계속 한 거죠. 이런 걸 보고 보통 이제 그린워싱 내지는 녹색 분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장지만 녹색이지 속은 사실상 회색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평등에 대한 강조입니다. 거대한 기업, 자본의 입장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문제가 되는 산업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그건 정리해고를 한다거나 사업을 완전히 접어버리는 거죠. 그러고도 이제 기후위기를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길 여러 가지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다.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같이 지적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이 항상 함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예. 전환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관점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네. 이제 석탄화력발전소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됩니다. 발전소가 폐쇄되겠죠. 그럼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어떻게 옮겨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 석탄화력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하던 중소 업체들도 있겠죠. 또
거기와 함께 어울려 있는 지역 사회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환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전환의 방향은 굉장히 과감하고 급진적으로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다른 문제들을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이러려면은 원래 뉴딜 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보장제도라든가 또는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그린딜 계획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최근에 독일에서 나온 2038년도까지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추기로 했거든요. 네. 그 계획에도 보면은 약 53조 원 정도의 전환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 안전망 강화가 있는데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어떤 게 더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시급성만 따진다면 저는 당연히 기후변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내지는 피해를 더 적게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뭐 물론 당연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가지 것들도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시급성에 대해서만큼은 그린 뉴딜과 기후위기 문제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3차 추경에 들어간 디지털 뉴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상에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형 눈 붙이기. 인형 우리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눈을 사람이 하나씩 붙이잖아요. 네. 이런 이제 유행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을 장밋빛 환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한다거나 입력한다거나 정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저임금이거나 또는 단순 작업들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대로 좀 평가돼야 된다. 그중에는 고임금 일자리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저임금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또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린 뉴딜 얘기를 하는 자리입니다만은 디지털 뉴딜도 단순하게 환상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림자를 제대로 평가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디지털 뉴딜을 먼저 도입하고 그린 뉴딜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그럼 미래통합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경제정책으로 민부론을 먼저 제시한 적이 있고 한때 녹색성장 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뭘 하고 있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뭐 하고 계신지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2008년도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국제사회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저탄소 녹색 성장이 그 이름대로 잘 안 간 거지요. 근데 그 취지는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먼저 저탄소와 녹색 성장을 얘기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제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을 좀 잘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린 뉴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정책이니까 미래통합당도 더 많은 얘기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알아봤고 3부에서는 정의당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시죠. 3부에서는 정의당의 그린 뉴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의 그린 뉴딜, 한국형 뉴딜과 뭐가 다를까요? 제일 큰 차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게 그린 뉴딜의 제일 큰 목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목표가 이제 정의당의 그린 뉴딜은 명확하게 국제사회에서 공고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목표로 들어가 있고요. 반면 정부의 그린 뉴딜은 그런 계획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과거 저탄소 녹색 성장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때도 이 목표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출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의당의 그린 뉴딜은 목표에 부합한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탄소 순배출 제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탄소 순배출 제로라고 하는 목표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목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미래 세대에게 사실 이 기후 문제를 더 심각한 상태로
지구를 물려주게 된다는 거죠. 생존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이 목표를 정부가 이제 관여를 해야 되는데 기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직은 좀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정책이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생존의 필수적인 만큼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하면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면은 사실은 저부터도 이걸 굳이 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게 힘든 길입니다. 쉬운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볼펜만 하더라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 석유로 만든 겁니다. 네.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나 밥에 있는 쌀이나 이 많은 것들이 키우는 과정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제 석유를 이용해 가지고 난방을 하고요. 만들어진 것을 다시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다 자동차가 석유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쓰는 전기에서도 전체의 한 70% 정도가 지금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들에서는 그린 뉴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정말 큰 작업인 거죠. 이런 일을 하려면 재생에너지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지금 전체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충분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3.8%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평균 비중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는 거죠. 즉 10년 뒤떨어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서는 2030년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40%로 잡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일 거고요. 이렇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들이 많습니다. 환경적 논란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들이 함께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에게 많은 것들이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공공 부분이 주도하는 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 제도를 통해서 전기차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여기는 좀 오해도 있고 네. 또 이제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트럭이니 뭐 포크레인 같은 거 다 합쳐서 약 2,300만 대 정도 차가 있습니다. 5천만 정도 되는 인구에 2,300만 대면 굉장히 많은 차가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차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그린 뉴딜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차량의 대수를 줄이기 위한 녹색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 자동차의 대수를 약 한 2천만 대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절반인 한 1,000만 대 정도를 이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이제 차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형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한두 대씩 충전소들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런 충전소를 늘리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충전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를 이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선도 새로 깔아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발전소도 설치가 돼야 되겠고요. 또 그 충전소를 유지 보수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겠죠.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주유소가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는 수십 대 내지는 뭐 100대 이상 되는 전기차 충전기들이 쫙 줄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중에서 스마트 그리드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스마트 그리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 망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보는 것으로는 집에 있는 전기 계량기가 지금도 그냥 숫자판이 돌아가는 계량기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디지털로 바꾸고 또 이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망도 새로 깔아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파트에서 전기차를 쓴다. 그러면 아파트 주차장에 지금도 전기선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갖고는 충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의당은 그린 뉴딜로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잘 먹고 잘 사던 부자들만 더 이득 얻고 그런 거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IMF 때 사실 그런 경험을 우린 했었죠.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회사에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 회사를 살린다는 이유로 공적 자금이 투여됐습니다만은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회사는 살아남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런 에너지 전환 또는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힘들어지는 회사도 생길 거고 새로 생기는 회사도 생길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해고를 줄이고 더 괜찮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들을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기존의 화석연료 산업보다 100만 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지금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과 UC 버클리 대학에서 관련한 연구소를 했고요. 지금 있는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소들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게 된다면은 2050년도까지 일자리가 한 144만 개 정도 생길 거다. 없어지는 일자리를 포함해도 이만큼 생길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연구들에서도 숫자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린 뉴딜 또는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이런 일자리들이 얼만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겠느냐. 이런 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살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긴 할까요? 사실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 자체가 영어 표현이고 낯설다 보니까 내 문제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산업 전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일자리, 내가 살아가는 문제하고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이제 정책이 설계되는 게 앞으로 정의당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그린 뉴딜로는 답이 없다. 네, 사실은 집값이 뛰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그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다 모든 걸 풀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거는 부동산 쪽에서 풀어주시고 그린 뉴딜은 기후 문제와 불평등 문제, 일반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정책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나 교통 말고 어떤 부분에서 그린 뉴딜 사업이 또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집수리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추운 겨울에 계속 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풍 같은 게 심해서 추운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옛날에 지은 집들의 경우에는 단열이 굉장히 안 좋거나 창호 같은 게 이제 엉망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수리를 하게 되면은 적은 에너지를 쓰고도 훨씬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돈이 일단 들어가고요. 지금도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해서 이런 집수리를 장려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는 이 돈을 빌리는 것도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는 사실 내가 집주인이 아닌 경우들이 있는 거죠. 집주인에게 얘기하면은 이제 귀찮다는 이유로 잘 안 해줍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에 집수리를 하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집수리를 하지 않는 데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페널티를 주는 이런 정책들을 좀 짜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게 된다면은 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 양도 줄일 수 있고 이제 화석 연료의 양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취재진과 함께해 주신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이현석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이 팍팍한 우리 삶과는 관련이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법이 알고 싶다 취재팀은 그린 뉴딜로 우리 삶이 편해지는 그날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